안녕하세요. 지원자 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8강 르네상스랑 종교개혁 파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르네상스는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인가 한 번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본적인 르네상스의 특징을 물어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래도 한 번 나온 건 또 나올 수 있다.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교개혁은 역시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1호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루터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칼뱅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종교전쟁, 30년 전쟁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래도 역시 뭐 종교개혁 파트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나머지 칼뱅, 영국, 종교전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 르네상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알프스 이브 르네상스를 구분해서 학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요 작품들은 알프스 이브 르네상스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학습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르네상스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를 재생하고 뭐를 부활하냐? 예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되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되살려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문예 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그리스 로마를 되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근본 원리는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란 인간을 개성 있는 존재, 인간은 인간답게 인간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해주고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브 르네상스부터 볼 건데, 알프스 이브 르네상스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우리 중세 말 봉건 사회가 붕괴하고요, 교황의 권위도 쇠퇴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탐색, 인간에 대한 고찰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성, 합리성, 세속적 욕구에 대한 탐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여서 로마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멸망 후에 비잔티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많이 넘어왔고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이탈리아가 경제가 많이 발전하죠.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이탈리아 상인들이 많은 문화랑 예술 분야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발전하게 돼요. 이런 이유로.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문주의, 약간 문학 작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해서 인간의 개인과 감정을 중시하고요. 인간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트라르카라는 인물이에요. 얘는 라틴어 고전을 연구해서 인간의 감정, 사랑과 기쁨과 슬픔에 대한 감정을 서정시로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는 글을 써서 교회 타락 그리고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요. 인간의 위성과 욕망을 풍자했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술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식적으로 묘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모나리자도 있고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그리고 피에타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건축 양식에서는 르네상스 양식, 그래서 그리스식 열주, 기둥이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걸 열주라 그래요. 그런 그리스식 열주랑 로마식 동매 형태인 르네상스 양식이 발달했다. 대표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이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르네상스가 16세기 이후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해요. 이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은 사회 개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실 사회 지배층이나 교회를 부패를 많이 비판하기도 하고요. 성서 연구가 활발해져서 훗날 종교 개혁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라스미스라는 네덜란드의 인물이 우신 예찬을 통해서 교회의 허식 부패 그리고 성직학 타락 등을 비판해요. 이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고요.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부조리한 영국 현실을 비판하고 빈부격차 없는 이상 사회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미술 중에서는 브리헐이라는 인물이 서민 생활 모습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 농민들의 모습. 바네이크 형제는 유화 기법을 개발하고 홀바인이라는 인물은 초상화, 엘그레코는 종교화 그림 등을 그렸습니다. 문학에서는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몰락한 봉건 기사를 풍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햄릿 등의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기기도 해요. 르네상스 시대에 중국에서 화약과 나침반이 유입돼요. 그래서 이런 나침반은 원거리 항해, 화약은 무기의 발달로 봉건 기사가 몰락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 지식이 더 빠르게 퍼져나가요. 책이 더 빨리 찍히고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확산에 기여합니다. 여기까지가 르네상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을 각각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교개혁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터, 칼뱅, 영국 그리고 종교는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학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루터의 종교개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해요. 면벌부는 뭐냐면 그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데요. 교회에 가면, 교회에 따르면. 근데 그 죄에 대한 벌을 없애줄 수 있는 증서 뭐 이런 거겠죠. 티켓 그런 걸 면벌부라고 해. 근데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중축 비용, 추가적으로 다시 보수 공사를 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해.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이 레오 10세를 비판합니다. 성서를 중시하고 인간의 구원은 저 면벌부 따위가 아니라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성로마 제국이란 큰 독일 영토에 큰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여러 제후들이 있어요. 독일 국가제 신성로마 제국 안에 여러 제후들이 있는데 이 독일의 각각의 제후들은 다는 아니고 몇몇 제후들은 루터를 지지합니다. 다만 교황이나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얘는 로마 카톨릭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비판합니다. 결국 30년 지나 아우크스부르크 화해에서 루터파를 인정해요. 그래서 제후나 도시 단위,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은 아니고 이 신성로마 제국 안에 제후국들 있죠. 제후에서 제후 단위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그래서 여기에 도시나 여기 제후가 나는 루터파 믿겠다 하면 루터파 믿어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칼뱅의 종교개혁 보겠습니다. 칼뱅은 스위스 인물이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전개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예정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정해져 있으니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서 열심히 생활하면 된다. 그리고 검소한 근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경제에서 성공하면 그건 신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신은 상공업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확산되고요. 유럽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칼뱅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따 볼 겁니다. 조약으로 칼뱅파가 공인돼요. 이 역시 개인은 아니고 제후에게 종교 선택권을 부여하죠. 이 칼뱅파들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영국에서는 청교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라고도 부르고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에서 고이센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다 무슨 파? 칼뱅파. 아시겠죠? 자, 그다음 영국의 종교개혁 보겠습니다. 이제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물론 좀 많이 문란하고 문제가 많은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헨리 8세가 아내 캐스런이나 하고 이혼을 하려고 해. 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내가 영국 왕인데 로마 카톨릭 교황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헨리 8세는. 그래서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반포해. 그래가지고 그냥 로마 카톨릭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본인이 영국 국왕이잖아. 영국 국왕이 영국 전체 교회의 수장이 돼. 그리고 영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수도원 교회 모든 토지랑 재산은 다 몰수해서 영국 왕실이 가져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국 왕실의 재산이 강화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엘리자베스는 통일법을 반포해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의식과 개신교의 교리를 합친 영국 국교회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크리스트교라고 하면 이게 동쪽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랑 서쪽에 있는 로마 카톨릭 이렇게 나뉘죠. 근데 요 서쪽에서 로마 카톨릭 사이에 여러 가지 분파가 나온 거야. 루터, 칼뱅, 영국. 얘네를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개신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기독교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가는 분들, 일요일에 교회 가시는 분들을 개신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성당 다니는 분들이 여기에요. 천주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 부르는 분들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유럽을 차지하고 있던 건 로마 카톨릭이잖아. 근데 이렇게 여러 신교가 탄생하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로열라라는 인물이 예수회를 설립합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신교의 확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리를 옹호하고 다시 그리고 카톨릭 교회 결속을 강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로마 카톨릭을 전파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해서 교황의 건의와 로마 카톨릭 교리를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서 신교 확산을 금지하고 금서 목록을 작성해요. 뭐 그럼에도 신교는 계속 퍼져나가겠죠? 아시겠죠? 결국 이 둘의 갈등,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은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자, 네덜란드랑 에스파냐에 대해서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부터 볼게요. 에스파냐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아까 봤듯이 네덜란드에는 칼뱅파인 고이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칼이라고 쓸게. 근데 에스파냐가 네덜란드에서 카톨릭 강화 정책, 카톨릭을 좀 더 믿어라, 억지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네덜란드의 신교도들, 고이센, 칼뱅파이들이 반발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네덜란드가 1648년 얘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독립을 해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위그노 전쟁, 요 신교들, 위그노도 칼뱅파죠. 칼뱅파들이 구교랑 다퉈서
전쟁을 합니다. 신교랑 구교랑. 결국 이제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위그노, 프랑스 내 위그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30년 전쟁 볼게요. 결국 이게 신교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독일 내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로마 카톨릭을 믿었어요. 대신 이 독일 안에 여러 제후국들이 이렇게 존재했죠. 제후국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각각의 제후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신교를 믿는 일부 제후국들이 손을 잡고 로마 카톨릭을 믿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 전체를 아우르는 황제랑 다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 이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독일 내에서 이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 국가들, 주변 국가들끼리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전으로 확대돼요. 결국 베스팔린 조약을 체결해서 칼뱅파 공인하고요. 아까 제후에게 종교 선택권을 부여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스위스랑 네덜란드가 이때 독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각 제후국들의 정치적 독립권을 인정해요.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이랑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종교개혁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